작품 어셔 집안의 몰락은 포우의 나이 30세인 1839년에 젠틀맨즈 매거진의 부편집인으로 있으면서 그해 9월 이 잡지에 실은 단편입니다. 이 작품은 포우 스스로 정신 이상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 포우의 불안과 공포에서 생겨난 것이 이 작품이며 첫머리부터 끝까지 암울함과 황량함 그리고 공포에 넘친 환상적인 작품입니다. 그러한 작품 어셔 집안의 몰락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어셔 집안의 몰락. 그의 가을. 하늘엔 구름이 무겁게 내리덮여 흐리고 어둡고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한 어느 날의 일이었다. 나는 홀로 하루 종일 말을 달려 이상하게도 황량한 시골길을 지나 어둠의 장막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에야 겨우 음침한 어셔 집안의 저택이 보이는 지점에 이르렀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집을 한번 바라본 순간 견딜 수 없는 침울한 기분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었다.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기분이 아무리 황량하고 무서운 자연의 정서라고 항상 받아들이는 그 시적이며 따라서 반유쾌한 평소의 감정으로도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앞에 전개된 경치를 다만 한 채의 집과 집안의 보잘것없는 경치, 황폐한 담, 멍하게 크게 뜬 눈과 같은 창, 몇 줄의 사초더미, 몇 개의 썩은 나무의 흰 줄기들을 표현할 수 없는 침울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때의 내 기분은 마치 아편 중독자가 아편기가 사라졌을 때 느끼게 되는 달콤한 꿈이 깨는 듯한 기분, 현실 생활로 또다시 돌아올 때에 느끼는 비통한 타락의 느낌, 덮은 장막이 무시무시하게 떨어질 때에 느끼는 그것밖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감정에도 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싸늘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어떠한 강렬한 상상력을 구사하더라도 도저히 밝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적막감이었다. 웬일일까? 하고 나는 숨을 돌리며 생각했다. 어셔 저택을 바라다보고 있는 나의 마음을 이토록 어지럽게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리 하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으며 그걸 생각하는 동안 무수히 몰려드는 어두운 환상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 확실히 그 안에는 극히 단순한 자연물상이 엉켜 있어 그것이 이와 같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인데 이 힘, 그 본체를 분석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하나의 경치 또는 그림을 좀 다르게 배열하여 보면 슬픈 인상을 주는 침을 어느 정도 용화시킬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없앨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생각에서 나는 집 옆에 있는 잔잔한 수면이 시꺼멓고 무시무시하게 빛나는 늪의 절벽으로 말을 몰아가서 그곳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회색 사초와 무시무시한 나무줄기와 멍하니 뜬 눈과 같은 창들이 재구성되어 거꾸로 물 위에 비치는 모습은 더욱더 몸서리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음산한 집에서 몇 주일을 머물 예정으로 온 것이다. 이 집 주인인 로드릭 어셔는 나의 어렸을 때 친구였지만 서로 헤어진 뒤로는 오랫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랬던 것이 어셔가 먼 시골에 떨어져 살고 있는 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낸 것이다. 서면의 사연이 너무도 중대했으므로 내가 직접 와보는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았다. 그의 필적에는 그의 신경이 몹시 흥분 상태에 놓여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그의 편지 가운데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과 정신 이상이 그를 괴롭혀 견딜 수 없다는 사실, 다음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즉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벗인 나를 한번 만나서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얼마만큼이라도 병구를 적게 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다. 편지에 써있는 이러한 사연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랑이 또는 그의 간청과 아울러 표시된 그의 열성이 나에게 주저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대단히 이상한 초청이라고는 생각하면서도 대번에 응한 것이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는 그야말로 친밀한 사이였지만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은 없었다. 그는 지나치리만큼 말이 적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가문의 내력이 긴 그의 집안은 썩 오랜 옛날부터 유별나게 민감한 성질로 유명하였으며 그 기질은 대대로 많은 우수한 예술품이 되어 나타났고 최근에 와서는 일면 관대하면서도 겸허한 자선 사업으로 나타난 동시에 또 한편 음악에 있어서 전통적이고 알기 쉬운 계음보다도 오히려 복잡한 음에 대한 열렬한 열정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또 어셔 집안이 꽤 오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고 간에 한 번도 오랫동안 뻗어나간 분가를 내놓지 못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족 전체가 직계에 속하여 극히 사소한 일시적인 변천은 있었지만 언제든지 그러했다는 특기할 만한 사실도 알고 있다. 집 구조의 특징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가족의 특징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이리저리 궁리해보며 또는 몇 세기라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전자가 후자에게 끼쳤을 영향을 추측해보면서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이 집이 분가가 없다는 결점과 아울러 가명과 상속 재산이 대대로 변함없이 부자 간에 전해지는 사실이 결국에는 양자를 같은 것으로 해버려서 어셔 집안이라는 기묘하고도 애매한 명칭,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농부들은 가족과 건물을 그 명칭이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 명칭 속에 일과 본래의 명칭을 혼돈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늪속을 들여다본 것과 같은 나의 좀 어리석은 경험이 내가 느낀 맨 처음의 기괴한 인상을 더욱 강하게 했을 뿐이라는 것을 전에도 말하였다. 물론 나의 미신이라고 불러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갑자기 강해졌다는 자각이 도리어 미신을 더욱더 강하게 믿게끔 하였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나의 오랜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공포의 모든 감정은 모두 이와 같은 모순된 경로를 밟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늪속에 비친 집의 그림자로부터 눈을 들어 집을 실제로 쳐다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이상한 공상이 사실 싱겁기 짝이 없는 공상이었으므로 다만 그때 나를 괴롭혔던 감각의 위력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록함에 불과하지만 이상한 공상이 선뜻 머리에 떠오른 것도 어쩌면 이러한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 멋대로 이리저리 궁리하여 본 결과 집과 그 근처의 특유한 대기, 하늘의 대기와는 아주 딴판인 썩은 나무와 흰 벽과 혹은 잠잠한 늪으로부터 증발된 대기, 희미하고 완만하여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우중충한 빛깔을 띤 도끼 어린 증기가 집 주위를 떠돌고 있다고까지 믿게 되었다. 아무래도 악몽으로밖엔 생각되지 않는 이러한 망상을 내 마음속으로부터 쫓아내버리고 나는 더 한층 자세히 집 모양을 살펴보았다. 대단히 오래된 집이라는 것이 그중 뚜렷한 특징이었는데 여러 성상을 지내온 동안 건물은 퇴색하였다. 집 외부 전체가 온통 잘달한 곰팡이로 덮여 있는데 그것이 섬세하게 뒤얽힌 거미줄처럼 추녀 끝에 축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는 대단한 황폐라고 할 수 없었다. 부춧돌의 어느 부분도 허물어져 있지 않았지만 손질을 한 완전한 부분과 퍼석퍼석 바스러진 한 개 한 개 쌓아올린 돌 사이에는 큰 부조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모양은 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채 오랫동안 조금도 위기를 쓰지 못한 땅꽝 속에서 썩어버린 낡은 쇠목공의 겉모양만 번드레한 외관을 보는 것 같은 연상을 나에게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이 이것저것 모두가 황폐의 빛을 띠고 있었지만 집이 넘어질 염려는 없어 보였다. 더욱 조심해서 바싹 들여다보니까 눈에 띌까 말까한 균열이 건물 앞쪽 지붕으로부터 담까지 꾸불꾸불 내려와 음침한 늪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다보며 나는 짧은 포석도를 지나 집 쪽으로 말을 몰았다. 기다리고 있던 하인에게 말을 떠맡기고 나는 고딕풍의 현관 아치 문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하인이 아무 말도 없이 몇 개의 어두침침하고도 복잡한 복도를 지나 주인의 서재로 나를 안내하였다. 왜 그런지 도중에서 눈에 띈 여러 건물들은 내가 이미 말한 그 적막감을 한층 더 강하게 해주었다. 주위의 물건들, 천장의 조각, 벽에 걸려있는 어두침침한 벽모전, 마루의 검은 흑단 또는 발을 옮길 때마다 덜컥덜컥 울리는 환영을 새겨놓은 것 같은
문장 전리품에 갑옷 등 어렸을 때부터 나의 눈에 평범히 익은 이러한 물건들이 새로이 기이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계단에서 나는 이 집 의사를 만났다. 그의 용모에는 경험에서 오는 교활함과 당황의 표정이 반반 떠돌고 있었다. 그는 당황한 태도로 나에게 인사를 하곤 지나가 버렸다. 얼마 안 되어 하인은 어느 방문을 열고 나를 그의 주인 앞에 안내하였다. 내가 들어간 방은 대단히 넓고 천장도 높았다. 창문들은 길고 좁고 뾰족했는데 그것은 검은 떡갈나무 마루로부터 높이 떨어진 곳에 나 있었기에 방 안에서는 좀처럼 거기까지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진홍빛의 가는 빛이 격자 창으로부터 흘러들어와 그런대로 주위에 떠오르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먼 방 쪽의 구석과 천장의 구석 쪽은 보이지가 않았다. 벽에는 칙칙한 벽모전이 걸려있고 가구는 대체로 지나치게 많은데 모두가 우중충하고 낡아빠지고 무늬가 떨어져 있었다. 많은 서적과 악기들이 난잡하게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서 방에 활기를 주지 못했다. 이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슬픈 마음이 솟구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엄숙하고 쓸쓸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침울한 기분이 방 안에 떠돌며 모든 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어셔는 쭉 뻗고 누워있던 소파에서 일어나 진정으로 나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진정, 인생에 대해 건태를 느낀 사람이 흔히 만들어내는 가면적 노력인 그 진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그의 얼굴을 힐끗 쳐다본 순간 나는 그것이 진정한 열성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우리들은 앉았다. 그리고 잠시 그가 말이 없는 동안 나는 연민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그를 쳐다보았다. 로드릭 어셔처럼 단시일 내에 이와 같이 무서운 꼴로 일변해버린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이제 내 눈앞에 앉아있는 이 창백한 남자가 오랜 옛날 소년 시절에 나의 친구였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의 특징은 조금도 변한 데가 없었다. 누런 얼굴빛, 크고도 부드러우며 뛰어나게 반짝이는 두 눈, 약간 얇고 창백하지만 대단히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고 있는 입술, 우아한 해부리형이면서도 그러한 형체에는 드물게 보는 구멍이 넓은 코, 잘생겼지만 쑥 들어간 탓으로 도덕적 정력이 부족해 보이는 턱, 거미줄 이상으로 부드럽고 가는 머리칼 등의 갖가지 특징이 귀 및 뼈 위쪽이 남달리 넓게 생긴 것과 아울러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특이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용모의 주요한 특징이며 외모에 나타난 표정이 너무나도 과장된 변화가 내가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의심할 만큼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 소름이 끼칠 만큼 창백한 피부 빛깔이며 이상한 광택을 바라는 눈이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하는 동시에 공포감마저 주었다.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 엿이 제멋대로 자라서 굵게 짠 명주처럼 얼굴 주위에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두둥실 떠 있다고 하는 편이 좋은 형상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아라비아풍의 용모를 보통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친구의 태도에 전후가 어울리지 않는 모순이 있는 것을 대번에 알아챘다. 그리고 곧 나는 이것은 습관적인 경련, 극도의 신경 흥분, 그러한 경련을 억제하려는 연약하고 쓸데없는 노력의 계속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하긴 이러한 것들은 그의 편지 또는 그의 소년 시절에 대한 회상, 그의 특유한 체질이라든가 또는 기질로 미루어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의 태도는 쾌활하다가도 갑자기 침울해지며 목소리는 어떤가 하면 만사가 다 성가실 때에는 부들부들 떨리는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가 되고 그런가 하면 갑자기 또 마치 곤드레 만드레가 된 주정꾼과 처치 곤란한 아편 중독자가 극도로 흥분하였을 때 버럭 지르는 그 급하고 무게 있는 태평스러운 굵은 목소리, 침울하고 침착하고 완전히 조절된 후음, 그 굵은 목소리로 변했다. 이러한 어조로 그는 나를 부른 목적과 나를 만나고 싶어한 그의 열망과 또는 내가 그에게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위안들에 대하여 대강 말한 다음 그의 병의 본질로 생각되는 점에 화제를 돌려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다.
그의 얘기를 들으면 그의 병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므로 치료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단념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러나 그건 간단한 신경계통의 병세에 불과하니 곧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그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이 병세는 많은 부자연한 감각으로 나타나 그가 자세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그 어떠한 감각이 어쩌면 그의 말투와 말하는 태도에도 적지 않게 관계가 있었겠지만 나를 재민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만들었다. 그는 병적 과민성으로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음식물은 아주 깨끗한 것이라야만 했고 옷도 일정한 색채의 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꽃의 향내는 그 어떠한 것이 오간에 숨이 막힌다는 것이었고 약한 광선이라 할지라도 눈아파했다. 그리고 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 음향은 특수한 것에만 한했고 그것도 다만 현악기 정도였다. 그가 일종의 변태적인 공포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는 걸 나는 발견했다. 나는 이러한 통탄할 만큼 우스운 병으로 죽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일세. 그 밖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는 이 모양으로 죽어버릴 것일세.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결과일세. 비록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놈이 내 영혼에 이러한 참을 수 없는 충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네. 나는 위험 같은 것은 무서워하지 않아. 다만 공포를 일으키는 절대적 영향을 무서워하는 것일세. 이러한 기진맥진한 가련한 상태에 빠져 공포의 무시무시한 환영과 싸우는 동안에 생명도 이성도 모두 내버려야 할 시기가 조만간에 꼭 올 것만 같아. 그는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외에 또 나는 때때로 터져나오는 한 토막 한 토막이 애매한 암시로부터 그의 정신 상태의 또 다른 기이한 특징을 발견하였다. 여러 해 동안을 살면서도 한 걸음도 문 밖에 나가보지 않은 그의 집에 관해서 그의 말이 너무도 애매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설명하기에는 퍽 힘이 드는 실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어떠한 심의 영향, 대대로 살아온 그 집의 형체와 어떠한 특징이 오래 살아오는 동안에 그의 영혼에 끼친 영향, 회색벽과 지붕의 작은 탑, 또는 또는 이 두 물체가 내려다보고 있는 어두침침한 늪수면이 마침내 살아있는 그의 정신에 끼친 영향에 관해 그는 일종의 기이한 미신적 착각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주저하면서도 이와 같이 그에게 번민을 준 특수한 우울증의 대부분은 보다 더 자연스럽고 보다 더 알기 쉬운 근원, 여러 해 동안 그의 유일한 동무이며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육친인 누이 동생의 오랜 병과 그의 죽음이 확실히 목전에 닥쳐왔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누이 동생이 죽어버리면 내가 절망적이고 허약한 내가 유서 깊은 어셔 집안의 최후의 생존자일 것일세 하며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비통한 어조로서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의 누이 레이디 매들라인이 내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조용히 방 저쪽을 걸어서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공포감마저 섞인 극도의 경악감으로 그녀를 주시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놀라고 두려움마저 느꼈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저쪽으로 사라지는 발소리를 머릿속에서 쫓고 있는 동안 나는 머리가 아뜩해짐을 느꼈다. 마침내 그 여자의 모습이 문 뒤로 사라져버렸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어시의 표정을 열심히 살폈다. 그러나 그는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있었으므로 나는 다만 빼빼 마른 손가락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창백해진 것과 그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이 매들라인의 오랜 병에 대해선 능숙한 의사들도 혀를 내둘렀다. 고질로 되어버린 무감증, 신체의 점진적인 쇠약, 짧은 동안이지만 번번이 일어나는 부분적인 강직 현상 등이 그녀의 이상한 증세였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기의 병고를 꾹 참고 누우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도착한 그날 저녁 무렵 어셔가 말할 수 없이 흥분한 어조로 그날 밤 나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끝내 병마의 무서운 심에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때 슬쩍 쳐다본 그것이 그만 최후고 적어도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다시 그녀를 보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 며칠 동안은
나도 어셔도 그녀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열심히 이 친구의 우울증을 위로해 주려고 애를 썼다. 우리들은 같이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었다. 혹은 그가 즉흥적으로 격렬하게 뜯는 교묘한 기타 소리에 꿈을 꾸듯 귀를 기울였다. 이와 같이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갈수록 친밀해짐에 따라 그는 자기의 속을 보다 허물없이 털어놓게 되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나의 모든 노력이 허사임을 더욱 비통하게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암흑이 마치 선천적으로 타고난 확고한 본질과도 같이 물심양계의 모든 것 위에 우울하게 끊임없이 방사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어쇼 집안 주인과 단둘이 이렇게 보낸 그 수많은 엄숙한 시간들의 기억은 영원히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내가 무슨 연구 또는 무슨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지 또는 그가 나에게 무엇을 당부했는지 그것은 아무리 해도 도무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흥분된, 극도로 본성을 잃은 상상력이 모든 것 위에 인광 같은 허런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의 긴 몇 편의 즉흥에 만감하는 언제까지나 내 양 귓전에 쨍쨍 울릴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폰 베버의 마지막 왈츠, 격렬한 음조에 그가 부연한 일종의 기묘한 정곡과 병곡이 가슴 아프게도 내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다. 그의 친밀한 공상에서 시작되어 한 붓 한 붓 색칠해 나감에 따라 더 한층 몽롱한 감을 일으키는 그의 그림은 웬일인지 더 무서웠다. 이러한 그림은 아직까지도 내 눈앞에 뚜렷하게 아물거리지만 도저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극도의 단순성과 그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며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 만약 어떠한 하나의 사상을 그림 위에 표현한 사람이 있다 하면 그는 바로 이 로드릭 어셔일이라. 적어도 나에게는 그때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 속에서 이 우울병자가 캔버스 위에 그리려고 애쓴 순수한 추상관념으로부터는 스웨덴의 화가 푸젤리의 그 타오르는 듯하면서도 구체적인 환상화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을 때에도 느껴지지 않던 참을 수 없이 극심한 공포가 느껴졌다. 어셔의 환상적 그림 중엔 그다지 강하게 추상적 기분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희미하나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한 장의 소품인데 그 안에는 평평하고 아무 변화도 장식도 없는 어셔의 환상적인 그림 중엔 그다지 강하게 추상적 기분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희미하나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한 장의 소품인데 그 안에는 평평하고 아무 변화도 장식도 없는 긴 벽이 있는 무한히 긴 장병형의 천장 혹은 굴의 내부가 그려져 있었다. 의도적으로 굴을 지면보다 썩 얕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넓은 내부 어느 곳에도 문이 없고 횃불 또는 인공적 광원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넘칠 듯한 강렬한 광선이 사면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무서운 이상한 광희 속에 똑똑히 드러나게 하고 있었다. 어시의 청신경의 병적 상태가 현 악기를 제외한 다른 악기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를 괴롭혔다는 것은 전에도 말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제한된 좁은 범위 내의 곡목으로만 그가 기타를 연주했다는 것은 도리어 기이한 특징을 주었다. 그러나 그가 흥에 겨워 즉흥적으로 작곡해내는 그 재주야말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의 환상적인 곡이며 또는 가사, 그는 가끔 기타를 뜯으며 운을적 즉흥시를 읊었다. 그 가사는 최고의 예술적 감격에 취했을 순간에나 볼 수 있는 강렬한 정신적 통일과 집중의 소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즉흥시의 한 구절을 나는 쉽사리 밀 수가 있었다. 그가 읊은 그 즉흥시에 내가 더욱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은 그 시의 의미 밑바닥 또는 그 신비로운 흐름 속에서 어셔가 그의 옥자에서 자기의 고고한 이성이 비틀거리는 걸 완전히 의식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깨달은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읊은 유령궁이라는 시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푸른빛 짙은 골짜기에 천사들 모여 살던 아름답고 웅장한 궁전, 빛나는 궁전 우뚝 솟아있다. 사상의 제국에 거기 궁전은 솟아있노라.
천사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궁전에는 와본 적 없으리라. 찬란히 빛나는 황금빛 깃발들 지붕 위에 흩날렸도다. 이는 모두 아주 먼 옛적 그리운 그날 엄숙하고 창백한 보루를 스쳐 솔솔 부는 부드러운 바람, 향기로운 깃을 달고 살며시 스쳤노라. 행복의 골짜기를 헤매는 방랑의 무리들, 빛나는 두 개의 창으로부터 은은히 들리는 비파 소리에 따라 춤추며 옥좌를 돌고 도는 신들을 보내. 옥좌에는 남빛 옷 입은 천자, 그럴듯한 위엄을 띠고 나라의 제왕 계신 곳이 보인다. 아름다운 궁전의 문은 진주와 루비빛으로 비치고 그 문으로 흐르고 흘러 또 영원히 번쩍이는 산울림의 물이 뛰어들다. 세상에서도 드문 아름다운 소리로 임의 크신 공덕을 찬미하는 것을 오직 의무로 삼고 악마들은 슬픔의 옷을 입고 제왕의 옥좌를 부수었도다. 아, 슬프다. 제왕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 궁터에 떠도는 빨갛게 피어오른 영광도 이제는 묻혀버린 지난날 추억의 한 줄기. 골짜기를 지나는 여행자의 무리들, 이제는 다만 붉은빛 비치는 창으로부터 미친 듯이 터져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희미하게 흔들리는 커다란 그림자를 볼 뿐. 무서운 급류와도 같이 창백한 문을 지나 괴물의 물이 영원히 터져나와 큰 소리로 웃는다. 미소는 벌써 볼 수도 없구나. 지금도 머릿속에 똑똑히 남아있지만 이 짧은 시가 준 암시는 나에게 여러 가지의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마침내는 어셔가 가지고 있는 견해까지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였다. 그 견해라 함은 신기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그 위에도 있었다. 그가 거기에 너무도 집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지만 모든 식물이 감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무질서한 공상 속에서 이 생각은 일단 더 대담하게 되고 어떤 조건 하에서는 무기체에까지 뻗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의 신념의 전부와 열성을 표현할 수는 없으나 그 신념, 전에도 잠깐 암시는 하였지만 그 신념은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 집의 잿빛 돌담과 무슨 관계가 있는 듯 싶었다. 그런 것이 감각성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는 주춧돌이 배열된 양식에 있다고 그는 상상하였다. 돌 또는 돌들을 덮고 있는 수많은 곰팡이며 또는 돌담 근처에 서 있는 썩은 나무들의 배열된 순서, 특히 이 순서가 오랫동안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과 그 자태가 늪의 고요한 물 위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로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증거로 감각성이 있다는 증거는 물과 벽 근처에 있는 대기가 저절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굳어지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수세기간 그 집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자기를 이러한 인물로 만들어버린 것은 그 암울하고 무서운 힘의 결과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별로 설명을 요하지 않으므로 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 서적, 여러 해 동안 이 환자의 정신생활을 대부분 지배해온 서적. 그 서적은 물론 이러한 환상적 생활에 꼭 알맞은 것들 뿐이었다. 프랑스의 시인 그레세이, 베르베르와 샤르트레즈, 마키아벨리의 벨프고르, 스웨덴보리의 천국과 지옥, 홀베르그의 니콜라스 클림의 지하여행, 로버트 플러드, 장 댕다진의 드라샹브루 등의 송금법과 티크의 창궁의 여행,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를 우리들은 탐독했다. 도미니크파 신부, 에이메릭 드지론리의 종교재판법의 소형, 팔절판도 우리의 애독서 중 하나였으며 폼포니어스 멜라의 작품 가운데 고대 그리스 사티로스 또는 이집판에 관한 기사는 어셔가 몇 시간이고 꿈꾸듯이 취해 탐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심취해서 탐독한 서적은 사절 고딕 서체판의 진서 메인스 교회 성가대에 의한 사자에게 드리는 밤샘의 기도라는 서적이었다. 나는 이 서적에 기록된 광포한 의식과 그것이 이 우울병자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그는
누이 동생 매들라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고 최후로 매장하기 전에 약 2주일 동안 시체를 안방 벽 뒤에 있는 땅광 속에 가장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별난 방법을 취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내가 반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되었다. 고인의 병에 이상한 성질과 의사들이 어떤 것을 주제넘게 꼬치꼬치 캐는 것, 그리고 가족 묘지가 멀고 황폐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와 같이 작정한 것이라고 어셔는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내가 이 집에 온 첫날 계단에서 본 그녀의 불길한 용모를 회상할 때, 그리고 나 역시 내가 이 집에 온 첫날 계단에서 본 그녀의 불길한 용모를 회상할 때 조금도 해야 될 것이 없고 전혀 부자연스러울 게 없는 조처라고 생각되는 이 방법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어셔의 간청으로 나는 손수 이 가장 준비를 도와주었다. 시체를 관에 넣은 다음 우리들은 단둘이서만 관을 메고 가장할 곳으로 갔다. 우리가 관을 내려놓은 땅광, 너무도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탓으로 손에 든 횃불이 숨이 막힐 듯한 공기에 반질식이 되어 도무지 주위를 분간할 수 없는 그 땅광은 좁고 축축하고 광선 한 줄기 들어올 틈조차 없는 곳으로서 내 침실로 되어 있는 방 바로 밑 꽤 깊은 곳에 있었다. 먼 옛날 봉건 시대에는 확실히 지하 감옥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에는 화약이라든가 또는 그와 같은 불붙기 쉬운 물질의 저장소로 사용되었던 것 같이 마리의 한쪽과 우리들이 들어온 아치문의 내부가 빈틈없이 동판으로 쌓여 있었다. 큰 철물도 그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 철문은 무척 큰 무거운 돌적이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이 슬픈 짐을 무시무시한 방 안에 마련되어 있는 안치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들은 못 박지 않은 관뚜껑을 한쪽만 살짝 열고 망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 난 처음으로 이 두 남매의 얼굴이 너무도 꼭 닮은 데 주의가 끌렸다. 내 마음속을 짐작했던지 어셔도 뭐라고 몇 마디 중얼거렸는데 나는 그의 말에서 그들이 쌍둥이였으며 그들 사이에는 뭐라고 해명할 수 없는 교감이 항상 존재했음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랫동안 이 시체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무서워서 내려다볼 수 없었던 것이다. 꽃 같은 청춘 시절에 이와 같이 그녀의 생명을 뺏어가버린 병은 강직 현상에서 의뢰 볼 수 있는 증세로서 가슴과 얼굴에 아직도 희미한 붉은 점을 남겨놓았고 입술 위에는 죽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무섭고 끔찍한 미소가 떠돌고 있었다. 우리는 뚜껑을 맞추어 못을 박은 뒤 철문을 꼭 닫고 겨우 토굴과 별로 다름이 없는 음침한 위층 방으로 돌아왔다. 이럭저럭 슬픈 며칠이 지나가자 어셔의 신경병 증세에는 현저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의 평상시의 태도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여태까지 하던 일도 등한히 생각하거나 잊어버렸다.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바쁘게 비틀거리며 아무 일도 없이 괜히 이방 저방으로 돌아다녔다. 창백한 얼굴은 더 한층 무섭게 창백해지고 눈에는 썩은 생선 모양으로 아무런 윤택도 없었다. 그의 목신 소리는 이제는 들을 수 없고 극도의 공포에 나오는 듯한 떨리는 소리가 그의 목소리의 특징이 되었다.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그의 마음은 어떤 참을 수 없는 비밀과 맹렬히 싸우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기에 필요한 용기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가끔 생각하였다. 또 어떤 때에는 미친 사람이 환상에 쫓긴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도 하였다.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을 무슨 소리나 들리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다보고 있었다. 이러한 어셔의 행동은 나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마침내는 나에게까지 그 기분이 감염되었다. 나는 어셔 자신의 환상적이면서도 인상 깊은 미신의 무서운 영향이 점점 그리고 확실히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런 느낌을 특히 전적으로 받은 것은 레이디 매들라인을 지하실에 가장한 후 7, 8일째의 밤늦게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였다. 잠은 내 침성을 찾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갔다. 나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신경과민증을 이성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썼다. 내가 느낀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방 안에 침울한 가구, 확 불어들어오는 바람을 받고 벽 위에서 건들거리며 침대 장식부 부분에서 바스락바스락 음침하게 흔들리는 컴컴하게 퇴색한 병모전의 정체 모를 영향에서 온 것이라고 구태여 믿어보려고까지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건 헛수고였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율이 전신에 번져 결국에는 까닭 모를 공포의 악마가 괴롭게도 내 심장을 꽉 눌렀다. 헐떡거리며 애써 이 공포를 박차버리고 나는 겨우 베개 위에 몸을 일으켜 방 안의 어둠 속을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며 나의 본능이 이렇게 시켰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풍 후 그친 뒤 한참 있다가 알지 못할 곳에서 들려오는 얕고 막연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알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나는 갑자기 옷을 걸치고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대며 이 처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모양으로 방 안을 두서너 번 오락가락 하였을 때 바로 문 밖 계단을 올라오는 듯한 가벼운 발소리가 선뜻 들려왔다. 곧 그것이 어셔의 발소리임을 깨달았다. 다음 순간 그는 가볍게 내 방문을 두드리더니 한 손에 램프등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빛은 여전히 시체와도 같이 창백했지만 두 눈에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기쁨의 빛이 떠돌았고 전신의 거동에서는 확실히 히스테리의 발작을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낌새가 보였다. 나는 그의 태도에 놀랐지만 아무튼 그때까지 내가 오래 참고 있던 적막감보다는 나을 것 같았으므로 나는 하늘이 돌보신 것 같이 그가 온 것을 기쁘게 맞아들이기까지 하였다. 그럼 자네는 그것을 보지 않았나 그려? 그것을 보지 않았어? 그래, 가만히 있게 보여줌세. 잠시 그는 주위를 휘둘러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조심해서 램프등을 가려놓은 다음 창문 쪽으로 달려가 창문 하나를 활짝 열어젖뜨렸다. 확 불어들어온 폭풍은 거의 두 사람을 날려보낼 듯 했다. 폭풍은 온 하늘을 뒤흔들고 있었지만 엄숙하게 그날 밤은 아름다운 밤, 공포와 아름다움이 뒤섞인 이상한 밤이었다. 회오리 바람은 확실히 이 집 부근에다 세력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바람은 시시각각 맹렬한 기세로 방향을 바꿨고 지붕이 솥탑을 누를 듯이 얕게 내리덮인 구름의 과도한 밀집도 이 구름들이 사방에서 서로 맹렬한 속도로 달려들어 부딪히는 것을 보지 못하게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서로 멀리 달아나거나 흩어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달이나 별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번쩍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삼남한상은 물론 바람에 흔들리는 수증기의 커다란 덩어리 아래쪽까지도 집을 둘러싸고 떠도는 희미한 가스체의 방사광선을 받고 있었다. 안 돼. 이런 것을 봐서는 안 돼. 자네를 괴롭히는 이러한 경치는 어디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경기현상에 불과한 거야. 혹은 늪에 썩은 도끼가 발산한 것일지도 몰라. 자, 창문을 닫게. 바람이 차서 자네 몸에 해가 될 것이니 여기 자네가 좋아하는 한 권의 소설이 있네. 자, 내가 읽어줄 테니까 듣고 있게. 그리고 이 무서운 밤을 같이 보내기로 하세. 창으로부터 공소원이 그러나 억지로 어셔를 끌어다앉히며 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손에 든 한 권의 고서는 런슬럿 캐닝경의 어지러운 회합이었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담으로 그것을 어셔의 애독서라고 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책의 미숙하고도 비정상적인 이야기엔 그의 고상한 영적 이상엔 감흥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손앞에 있던 책이라고는 이 책뿐이었으므로 혹시나 이 우울증 환자의 흥분이 내가 이제 읽으려는 싱거운 이야기서라도 좀 가라앉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머리에 떠올랐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좀 색다른 것도 어떤 때는 정신 이상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읽는 이야기가 그가 귀를 기울이고 있고 분명히 긴장하여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귀담아 듣는 듯한 그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내 계획이 일단은 성공했다고 기뻐해도 좋았던 것이다.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 에들레드가 은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공손히 그가 찾아온 뜻을 고했으나 받아주지 않았으므로 마침내는 폭력으로 침입하려는 그 유명한 구절에 이르렀다. 천성의 용맹스러운 에들레드, 들이켠 술기운으로 완고하고도 짓궂은 자와 이 이상 더 단판해도 소용없을 것을 깨닫고 마침
그때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 폭풍우가 일어날 기세를 보인지라 선뜻 쇠매를 들어 문 널판지를 몇 번 후려갈기니 순식간에 수갑찬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생기더라. 구멍에 손을 틀어놓고 닥치는 대로 잡아채며 꺾고 분지르니 바싹 마른 널판지에 깨지는 소리 중천에 진동하고 그 소리에 방방곡곡까지 미치더라. 이 구절이 끝까지 읽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다. 그때 나는 흥분된 공상이 나를 속인 것으로 추측은 하였지만 집 먼 구석으로부터 런슬럿 경이 그다지도 자세히 묘사한 그 찢어발기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창문들이 덜커덕대는 소리며 또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불어오는 폭풍의 요란한 소리에는 확실히 내 주의를 끌어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읽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용사 에들레드가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확한 은자는 꼬리도 보이지 않는 것에 버럭 화를 내면서 한편 놀랐다. 이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은자는 없고 비늘이 번쩍거리고 불타는 것 같은 혀를 가진 어마어마한 용 한 마리가 쭈그리고 앉아 은마릅 깔린 황금 궁전 앞을 경호하고 있더라. 벽에는 찬란한 노쇠 방패가 걸려있고 그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 여기 들어온 자는 정복자이다. 용을 죽이는 자는 이 방패를 가질 것이다. 그것을 본 에들레드. 용은 그 앞에 푹 쓰러져 도끼를 내뿜으며 통곡하더라. 그 음침하고 무서운 소리는 귀를 꿰뚫을 듯 장사 에들레드도 이 소리엔 그만 두 손으로 귀를 막더라. 참으로 이러한 소리는 전대미문이라 하겠으니 여기서 나는 벼랑간 깜짝 놀라 말을 그쳤다. 바로 그때 어디서 들려왔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확실히 먼 곳에서 낮게 들려오는 그러나 날카롭게 길게 비치는 듯하면서도 애원하는 듯한 소리. 이 소설의 작가가 묘사한 용의 기괴한 통곡소리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내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소리를 확실히 들었던 것이다. 나는 이 두 번째의 그리고 가장 기괴한 우연의 일치에 저기 놀라며 극도로 공포를 느꼈지만 어셔의 과민한 신경을 자극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꾹 참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나는 어셔가 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최후의 몇 분 동안 그의 태도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난 것만은 분명했다. 처음에는 나와 마주 앉아 있던 그가 점점 의지를 돌려 나중에는 방 안쪽을 향해 앉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무엇라고 중얼대는 것처럼 입술이 부들부들 떠는 것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모습 일부밖에 볼 수가 없었다. 그는 머리를 가슴에 푹 박고 있었으나 얼핏 옆모습을 보았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쉴 새 없이 일정하게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이런 것을 흘끗 바라다 본 다음 나는 그 책을 또 계속 읽었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이제 무서운 용의 경로를 모면한 용사 에들레드. 그 노쇠 방패를 생각하고 그 위에 씌어있는 마력을 없애버릴 생각으로 눈앞에 있는 용의 시체를 한쪽에 치워놓은 뒤 배에다 힘을 주고 용감하게도 성의 은마룻바닥을 쿵쿵 굴리며 방패 걸린 벽 쪽으로 달려드니 그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노쇠 방패는 쿵하고 무서운 소리를 내며 장사의 밝은 척 마루 위에 떨어지더라. 이러한 구절이 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자마자 바로 그때 노쇠 방패가 은마룻바닥에 무겁게 떨어지는 것과도 같이 뚜렷하고도 무서운 금속성에 분명히 눌러덮치는 듯한 반향이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났다. 그러나 어셔의 태도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나는 그가 앉아있는 의자로 달려갔다. 그의 두 눈은 앞을 뚫어져라 하고 바라다보고 있고 얼굴에는 돌과 같은 엄숙한 빛이 떠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그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병적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그는 내가 있는 것도 모르는 듯 들리지도 않는 얕은 소리로 뭐라고 급히 중얼거렸다. 그에게 바짝 허리를 구부리고서야 겨우 그의 말에 무서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저 소리가 안 들려? 아니야, 들리네. 아직까지도 들리는걸. 오랫동안, 여러 분, 여러 시간, 여러 날. 그 소리가 들렸어. 하나 난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네. 이 비참한 녀석을 불쌍히 여겨주게. 나는
나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한 거야. 누이 동생을 생매장해버렸단 말이야. 내 감각이 예민한 것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알겠나? 그 텅 빈 관에서 누이 동생이 꿈틀거리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네. 며칠 전에 벌써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서도 나는 감히 말을 못한 거야. 그러나 이제 오늘 밤 에들레드, 은자의 진문이 터지는 소리, 용이 죽는 소리, 오히려 그것이 누이 동생의 관이 터지는 소리, 또는 지하철 철문에 돌조이가 삐걱거리는 소리, 굴 속의 동판감 마룻바닥에서 그 애가 기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올 것일세. 어디로 도망해야 할까? 그 애가 곧 이리 오지 않을까? 내 조급한 행위를 체크하러 달려오는 것이 아닐까? 계단을 올라오는 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말이야. 그의 심장에 무겁고도 무섭게 뛰는 것을 모를 줄 알고? 이 미친놈아. 여기까지 말하고 그는 갑자기 후다닥 일어나 죽을 힘을 다하여 한마디 한마디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미친놈아, 너희 동생이 이제 바로 문 밖에 와 서 있어. 어셔의 초인간적 외침에 기세이는 마치 마법이라도 들었는지 그가 가리킨 커다란 오래된 벽판이 갑자기 무거운 흑단의 한 모퉁이를 서서히 뒤로 열어젖들였다. 그것은 확 불어들어온 폭풍의 탓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때 문 밖에는 수의를 몸에 감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레이디 메들라인이 서 있었다. 흰 옷에는 붉은 피가 묻었고 여인의 몸 군데군데에는 격렬한 몸부림의 조치가 역력해 보였다. 잠시 그녀는 문지방 위에서 부들부들 떨며 이리저리 비틀거리더니 얕은 신음소리와 함께 방 안에 있는 오빠에게로 쾅 하고 쓰러졌다. 격렬한 단말마의 고통으로 오빠를 마룻바닥에 내던지니 오빠는 그만 시체가 되어버렸다. 어셔는 그가 예측하고 있던 바와 같이 공포의 희생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질겁을 하여 그 방으로부터 도망쳤다. 오래된 포석도를 건너고 있을 때 폭풍은 여전히 한층 더 심하여 화면을 온통 휩쓸고 있었다. 갑자기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길 위에 번쩍였다. 어디서 이러한 빛이 갑자기 흘러나왔나 하고 나는 뒤돌아보았다. 내 뒤에는 다만 황량한 한 채의 큰 집과 그 그림자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막 가라앉고 있는 피 흐르듯이 새빨갛고 둥그런 만올의 빛이었다. 달은 이제 내가 전에 얘기한 그전에는 보일까 말까한 벽 갈라진 틈새기로 밝게 비치고 있었다. 우두커니 서서 바라다보고 있으니까 이 갈라진 부분은 점점 넓어지고 효리 바람이 한번 휙 불더니 달 모양이 갑자기 내 눈앞에 둥그렇게 나타났다. 거대한 벽이 무너지며 산산조각으로 쏟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머리가 아찔했다. 거센 파도 소리와도 같이 길고도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내 발밑에 있는 깊고 어둠침침한 높은 소리도 없이 음침하게 어셔저택의 파편을 삼켜버리고는 그 수면을 닫았다.